유나, 너 제정신이니? 어디서 저런 노숙자 같은 놈을 남편감이라고 데려와? 유나는 120만 구독자를 가진 옥자가 귀하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옥자의 손녀입니다. 강남의 한 호화로운 파티룸. 12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하는 화려한 풍선과 샴페인이 가득한 그곳의 할머니. 옥자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흥겨운 축하 음악 소리마저 단번에 묻힐 정도의 기세였죠. 옥자의 가늘고 마른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 사이에서 기이할 정도로 겉도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남자친구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오늘도 목이 다 늘어난 회색 후드티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로고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툭 떨어진 이물질 같았죠. 할머니, 제발 목소리 좀 낮추세요. 민호 오빠가 어때서요? 오늘 저 축하해주러 온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유나가 당황해서 앞을 가로막았지만 옥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축하? 저 꼴을 봐라. 내가 이번에 산 차 바퀴 하나 값도 안 되게 생긴 놈이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정상이냐고. 누가 봐도 내 돈 보고 붙은 거머리 같은 놈이야. 옥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들을 민호의 발치에 툭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옷차림에 신경을 좀 못 썼네요. 신경을 못 써? 자네 직업이 뭐야? 우리 유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어? 자네 같은 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우리 애는 단 하루 만에 벌어. 그런데 감히 어디를 넘봐? 민호는 대답 대신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진 가방끈을 고쳐맸습니다. 가방 틈새로는 꼬질꼬질한 연습장과 오래된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말이 없네. 대답할 게 없겠지. 백수니까. 유나야, 잘 들어. 할머니 눈은 못 속여. 저놈 분명히 너 등쳐먹으려고 작정하고 붙은 놈이야. 내 오늘 저놈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내 눈에서 비늘을 벗겨줄 테니까 그리 알아. 민호는 여전히 평온한, 그래서 더 속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옥자의 서슬퍼런 경고와 유나의 당혹스러운 시선이 뒤섞인 파티장. 그 화려한 조명 뒤로 민호가 맨 낡은 가방 안에서 삐져나온 무심한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려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카드와는 달리 묘한 무광의 광택이 흐르는 오직 상위 0.1%만이 소지할 수 있다는 전설의 VVIP 블랙 카드가 말이죠. 파티가 끝난 그날 밤 옥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회색 후드티의 민호가 우리 유나 옆에서 실쭉실쭉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옥자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민호라는 녀석 뭐하는 놈인지 샅샅이 뒤져봐. 쥐구멍까지 싹 다. 며칠 뒤 옥자의 손에 들어온 민호의 하루 일과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민호라는 청년의 일상은 누가 봐도 백수의 표본이었으니까요. 아침 늦지막이 일어나 그가 향하는 곳은 집 근처의 낡은 구립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노트북만 두드리고 앉아있거나 구내식당에서 제일 싼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과였습니다. 옥자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하고 민호를 직접 미행하기 시작했죠.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지켜본 민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해진 운동화 뒤축을 구겨 신고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가 들어간 곳은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고시원 백수한테 내 금쪽 같은 손녀를 맡기다니. 옥자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당장 유나에게 달려가 미행하며 찍은 사진들을 내밀며 소리를 질렀죠. 유나야, 똑똑히 봐라. 내가 말한 그 대단한 사람이 고시원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는 이 백수놈이냐?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할머니 죽는 꼴 보게 될 줄 알아. 하지만 유나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민호를 미행했다는 사실에 더 화를 냈죠. 할머니,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빠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일. 옥자는 기가 찼습니다. 유나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고시원 방세나 겨우 내는 녀석이 무슨 같이 운운하는지 옥자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유나가 저 녀석의 가난에 눈이 멀기 전에 내가 직접 그 실체를 발가벗겨 놓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옥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고시원 방 안에서 민호가 두드리고 있는 키보드 너머로 어떤 거대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허름한 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지 말입니다. 유나를 설득하는 건 씨알도 안 먹히겠다는 걸 깨달은 옥자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고생을 안 해봐서 저런 놈이 지고지순한 순정파인 줄 아는 거지. 직접 그 녀석의 밑바닥을 보여주면 유나도 정신을 차릴 거야. 옥자는 민호에게 유나 몰래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귀퉁이의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 민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지긋지긋한 회색 후드티에 무릎 나온 면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옥자는 민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방에서 두툼하고 묵직한 노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 자네한테는 평생 구경도 못할 큰돈일 거야. 정확히 1,000만 원이네. 민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옥자는 그 침묵이 돈 액수에 놀라 입이 안 떨어지는 거라고 확신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유나가 유튜브 한 달 해서 버는 돈이야. 자네 같은 청년한테는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겠지만 우리 유나 앞길 막지 말고 이거 받고 조용히 떠나게. 내 손녀 더 번듯한 사람 만나서 호강해야 할 아이야. 자네 같은 고시원 백수가 옆에 붙어 있으면 그림만 버려. 옥자의 서슬퍼런 독설에도 민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중하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봉투를 다시 옥자 쪽으로 밀어놓았죠. 할머니, 유나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유나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나 옆에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유나 주변이 생각보다 험해서 제가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주긴 뭘 지켜주느냐며. 옥자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네 지금 그 목 늘어난 후드티나 잘 지키게. 1,000만 원이 우스워? 자네 고시원 방세가 몇 달치인데. 옥자는 민호의 거절을 그저 더 큰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만 확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민호가 평소에 쓰던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난 구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기에 옥자는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당황하며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번쩍이는 최신형 블랙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민호의 안색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건 해외 서버 관련해서 꼭 받아야 하는 긴급 전화라.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민호는 최신형 폰을 귀에 댄 채 서둘러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급했던 탓인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폰은 그대로 둔 채였죠. 옥자는 혀를 쯧쯧하며 카페 밖에서 심각하게 통화하는 민호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거봐, 돈 없다는 놈들이 꼭 저런 기계에는 돈을 처바른다니까. 저거 살 돈으로 옷이나 사 입지. 옥자가 비웃음을 날리며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았던 민호의 휴대폰이 띵하는 짧은 알림 소리와 함께 환하게 켜졌습니다. 옥자는 무심코 그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금 화면 위로 뜬 알림은 평범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보안이 걸린 VVIP 전용 금융 앱의 푸시 알림이었죠. 땡땡증권 4분기 배당금 8억 2천만 원 입금 완료. 옥자는 들고 있던 찻잔을 멈췄습니다. 8억? 배당금? 처음엔 무슨 게임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띵띵하며 새로운 알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땡땡테크 메인 엔진 소스 코드 자물쇠 1억 5천만 원. 입금 완료 실시간 잔액 56억 4천만 원. 옥자는 돋보기 안경을 바짝 고쳐 쓰고 화면에 코를 박을 듯이 다가갔습니다. 1, 10, 100, 1000만. 0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옥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6억 4천만 원. 그것은 옥자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모아온 전 재산보다도, 아니 금쪽 같은 유나가 10년 내내 밤새워 영상을 찍어버는 돈보다도 훨씬 더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그 백수놈 잔액이란 말이야? 아니, 이 녀석 정체가 뭐야? 믿기지 않는 마음에 화면 상단을 보니 강민호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에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2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저 낡은 후드티를 입은 청년의 손안에 있었던 겁니다. 1,000만 원을 내밀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호통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옥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은 어쩌면 점심 한 끼 식사값 정도의 푼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마치고 들어오던 민호가 당황하며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까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유나를 지키겠습니다. 민호가 정중히 목례하고 카페를 나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심한 백수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뒷모습이 이제는 거대한 황금 아우라를 두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민호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민호가 유나라는 거대한 성을 뒤에서 묵묵히 바치고 있는 슈퍼리치였음을 옥자는 직감했습니다. 56억.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옥자는 멍하니 카페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옥자는 이제 미행이 아니라 진짜 뒷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 청년 민호가 왜 고시원에 드나들며 정체를 숨기는지, 그가 말한 유나 주변이 험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말입니다. 옥자는 그날 이후 민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무서워졌다는 게 맞겠네요. 56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니 그가 입은 회색 후드티조차 이제는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옥자는 다시 한번 민호가 드나들던 그 낡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저런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퀴퀴한 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지 그 의문을 풀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고시원 복도 끝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옥자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를 입력하면 보안벽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민호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와 하고 탄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가 매일 출근 도장을 찍던 그 고시원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컴퓨터를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민호가 사비로 마련한 작은 공부방이었던 겁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노트북을 두드렸던 것도 노닥거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칠 프로그램을 짜고 무료 재능 기부 강의안을 만들던 것이었죠. 옥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민호의 진짜 이력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옥자를 다시 한번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에서 핵심 보안 시스템을 개발한 전설적인 천재 개발자였습니다. 몇 년 전 그가 가진 지분을 회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배당금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고, 지금도 대기업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은퇴한 전문가였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가 입던 그 늘어난 회색 후드티의 정체였습니다. 시장표인 줄 알았던 그 옷은 사실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급 캐시미어 맞춤복이었습니다. 옷 고르는 시간에 아이들 코드 한 줄 더 봐주는 게 낫다는 그의 철학 때문에 똑같은 옷을 수십 벌씩 쟁여두고 입었던 것이었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입는다는 그 유명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민호는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옥자는 고시원 문턱에 주저앉아 멍하니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노숙자 같다, 거머리 같다며 독설을 내뱉던 자신의 입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넉넉해서 조용히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옥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녀 유나가 왜 그토록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었는지 말입니다. 옥자는 민호의 화려한 정체를 알고 나니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우리 유나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팬을 거느린 스타인데 왜 저렇게 후줄근한 남자한테 쩔쩔매나 싶었거든요. 그 궁금증은 그날 저녁 유나와의 대화를 통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2년 전에 채널 없어질 뻔했던 거 기억나? 그때 말이야, 사실 오빠가 나 살려준 거야. 유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유나를 시기한 경쟁 업체와 대형 소속사가 짜고 유나가 가짜 명품을 사용한다느니 탈세를 저질렀다느니 하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구독자는 반토막이 났고 여기저기서 계약 해지 위약금 폭탄이 날아왔죠. 유나는 매일 밤 방에서 불도 못 켜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유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악플러들의 IP를 단 몇 시간 만에 추적해냈고 평소 기술 자문을 해주며 인연을 맺었던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 군단을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유나가 변호사 한 명 구할 돈이 없어 막막해할 때 이미 굴지의 로펌 대표 변호사가 유나를 찾아와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모든 비용을 지불받았다며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결국 루머를 퍼뜨린 주동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유나를 압박하던 악덕 소속사는 민호가 수집한 비리 자료들이 터지며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유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그 그림자. 기사가 매일 같이 옆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던 회색 후드티의 민호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 오빠는 자기 입는 옷, 자기 먹는 거엔 10원짜리 하나 아까워해도 나 지키는 일엔 수억 원을 쓰고도 생색 한 번 안 내는 사람이야. 나한테 민호 오빠는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구한 신이야. 유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라는 것을 옥자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부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진짜 사나이가 바로 민호였던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옥자의 태도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머리 같은 놈이라며 소금을 뿌리던 옥자가 이제는 민호가 오기 2시간 전부터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주방을 휘저었거든요. 전복에 갈비찜, 평소엔 비싸서 쳐다보지도 않던 툭불 한우까지 상이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민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회색 후드티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옷꼬락서니 하고는 일하며 불호령이 떨어졌겠지만 옥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민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저 옷 좀 봐. 어쩜 저렇게 검소할까. 진짜 부자는 저렇게 티를 안 내는 법인데 말이야. 옆에서 지켜보던 유나가 기가 차서 할머니, 며칠 전엔 노숙자 같다면서요? 라고 핀잔을 줬지만 옥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게 다 강서방이 하도 건실하고 소탈하니까. 내가 테스트해 본 거지. 강서방, 저번에 내가 준 1,000만 원은 잘 챙겼지? 그거 그냥 깎아 사 먹고 모자라면 언제든 말해. 아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아주 듬직하네. 옥자의 변화는 집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민호의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 일은 끝까지 봐야 하는 법이고 우리 강서방은 봐도 참 명품 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시장 골목 친구들을 만난 옥자는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이봐, 정씨. 자네 그거 알아? 우리 유나 남자친구가 말이야, 저기 강남 건물을 통째로 살까 말까 고민 중이라네. 평소엔 하도 검소해서 회색 후드티만 입고 다니는데 그게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라는 거래나 뭐라나. 친구들이 에이, 저번에 고시원 백수라며? 라고 되묻자 옥자는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다 기부하러 다닌 거지. 우리 민서방이 나라에서 알아주는 천재 개발자야, 천재. 저번에 보니까 통장의 숫자가. 에이, 말하면 자네들 기절할까봐 못하겠네. 아무튼 우리 유나가 아주 복덩이를 물어왔어.
옥자는 이제 민호의 회색 후드티만 봐도 입가에 미소가 실실 번졌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보기 싫던 목 늘어난 자국조차 이제는 치열하게 세상을 구한 영웅의 흔적처럼 보였으니까요. 옥자의 강서방 자랑이 극에 달할 무렵 유나의 채널 성장을 축하하는 대형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지난번 파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나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대기업 임원들은 물론 내로라 하는 업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죠. 옥자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강서방의 위신을 제대로 세워주겠다며 직접 고른 최고급 양복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허허 웃으며 평소 입던 그 회색 캐시미어 후드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옥자는 속으로 아이고 저 똥고집이라며 탄식했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 부자의 여유라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파티장에 들어선 순간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대기업의 최 회장이 저 멀리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민호를 발견하자마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고 급히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옥자는 속으로 저 양반이 우리 강서방한테 화내러 오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민호 앞에 서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민호 대표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룹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때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큰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최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이어 IT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내밀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회색 후드티를 보며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강 대표님은 여전히 소탈하시네요. 그 철학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명품 정장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들이 회색 후드티 하나 입은 청년 앞에서 절절매는 그 기묘한 광경에 옥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많지만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 회장들이 저렇게 머리를 숙이며 대표님 하며 은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호는 그 소란 속에서도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는 곧장 옥자에게 다가와 시원한 주스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사람들 많아서 정신없으시죠? 조용한 구석 자리로 모셔다 드릴까요? 수많은 거물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호의 모습에 옥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가진 진짜 힘은 통장에 56억이나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그 진심 어린 인품이라는 것을요. 옥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녀 유나가 찾아낸 건 보물지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반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민호는 평소처럼 늘어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옥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옥자는 이제 민호가 뭘 들고 오든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예전에 투자해둔 작은 상가 건물의 서류입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시장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서 소소하게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옥자는 봉투 속 서류를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옥자가 평생을 바쳐 일했던 시장 골목 초입에 있는 옥자가 늘 저기서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버릇처럼 말했던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민호는 옥자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조차 허투루 듣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었던 겁니다. 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 속도 모르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뱉었는데 자네는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가. 옥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는 그저 특유의 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겉으로 보이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유나를 아껴주시는 할머니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 진심에 보답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동네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 보면 회색 후드티를 입은 청년의 팔짱을 꼭 끼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걷는 옥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민호의 후드티를 보고 백수냐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저게 바로 진짜 부자의 품격이지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민호는 여전히 노트북 하나를 낡은 가방에 넣고 도서관과 고시원 공부방을 누비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유나는 그런 민호의 곁에서 가장 진실하고 빛나는 영상을 찍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죠. 옥자는 이제 압니다. 통장에 찍힌 56억보다 더 값진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민호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단벌 신사인 줄 알았던 남자가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 옥자는 오늘도 민호가 선물한 상가 마루에 앉아 멀리서 걸어오는 회색 후드티의 실루엣을 보며 환하게 웃음 짓습니다. 어이, 우리 귀한 강서방 왔는가? 그 힘찬 외침과 함께 겉모습보다 속이 더 꽉 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도 따뜻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